1996년 겨울 서울의 허름한 원룸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첩 속 낡은 메모지에는 13년 전 적어둔 모스크바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리일남. 아니, 이제는 이한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이한영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13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일남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 성혜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울음은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아들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한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북한 최고 권력 가문의 피를 타고난 존재였습니다. 김정일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외아들. 즉, 그는 김일성의 며느리 성혜림의 조카이자 김정일의 조카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귀족 중에 귀족으로 자라며 철저히 통제된 황실 교육을 받았고 거의 김정일의 외아들처럼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82년 모스크바 유학 중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낀 그는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얼굴을 바꾸는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모든 과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허름한 월세방에서 방송사 외주 PD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황실 출신이라는 정체성은 그 어디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지갑 속 오래된 쪽지 하나를 꺼내 들고 13년 전 헤어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를, 흐느낌을,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재회의 시작이 곧 국가 간의 추적과 감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리일남은 1960년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첫 숨을 쉰 곳은 평양 최고급 지역의 넓은 저택이었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고위 간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 권력 가문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혜랑은 북한 최고의 지식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수였고 가문은 해방 전부터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성혜림은 아름다운 배우였고 김정일의 첫사랑이자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김정남이었습니다. 즉 리일남과 김정남은 사촌 형제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친형제처럼 가깝게 자랐습니다. 리일남의 어린 시절은 특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살던 평양의 저택은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희귀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여름이면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겨울이면 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안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소파, 이탈리아제 대리석 테이블, 독일제 피아노.
벽에는 서양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금서로 분류된 서양 문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평생 보지 못할 외국산 초콜릿, 치즈, 과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스위스 초콜릿, 프랑스 치즈, 일본 사과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개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 교사, 러시아어 교사, 중국어 교사가 매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음악 교사는 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체육 교사는 수영과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사들은 모두 북한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그들은 리일람을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일람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수학과 과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교사들은 그를 칭찬했고 가족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북한 엘리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리일람은 자유롭게 밖을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외출할 때는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녔고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검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의 세계는 철저히 통제되고 격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지나갈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것이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북한은 완벽한 사회주의 낙원이었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정남과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두 소녀는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비밀 별장에서 여름을 보냈고 겨울에는 원산의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서양 영화를 함께 보고 외국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며 스파이 놀이를 했고 비틀즈 음악을 들으며 춤을 췄습니다. 김정일은 두 소년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는 자주 그들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고 선물을 주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야. 너희는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거야. 김정일은 그렇게 말하며 두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리일람은 김정일을 숙부로 여겼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김정일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반짝였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리일람은 김정일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냉혹함을 말입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한 리일람은 영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고 교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고 성적을 유지했고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은 영미 문학에 관한 것이었고 교수들은 그의 논문을 극찬했습니다. 졸업 후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외교관이 되어 해외 공관에서 일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리일람은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궁금했습니다. 교과서와 영화로만 보던 서방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그는 소련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를 때 어머니 성혜랑이 공항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일람아, 건강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렴. 그리고 조국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리일람은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곳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스크바도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였지만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고 거리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었고 극장에서는 서양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업은 흥미로웠고 교수들은 박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서로 분류된 책들이 그곳에는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아서 퀘슬러의 한낮의 어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 것이 허용될까?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호기심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1984년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 속의 오세아니아는 북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빅브라더의 초상화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했고 사상경찰은 북한의 보위부를 연상시켰습니다. 이중사고, 신어, 역사 왜곡. 모든 것이 그가 북한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리일람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는 왕조에 살고 있다. 그날 밤 모스크바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리일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저택, 특권과 풍요, 김정일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리일람은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철학서, 역사책, 정치 이론서. 그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 동유럽 학생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그들과 대화하며 그는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처럼 자본주의가 절대악이 아니며 사회주의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람, 너는 정말 김일성을 신이라고 믿니? 리일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일성은 신일까? 아니면 그저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일까? 1982년 봄 리일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탈북은 곧 반역이었고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감옥 같은 특권보다 위험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1982년 여름 리일람은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적한 거리, 담쟁이 넝쿨이 올라간 회색 건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평양의 저택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김정남과 함께 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 김정일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1984년에서 읽은 빅브라더의 감시, 북한 주민들의 고통, 거짓으로 세워진 왕조.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후에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무거운 나무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리일람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곧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의 조카가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리일람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받습니다. 면담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북한의 권력 구조, 김정일의 성격, 군사 정보 등을 물었습니다. 리일람은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리일람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소련 당국의 눈을 피해 야밤에 공항으로 이동했고 민간인으로 위장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리일람이 아니구나.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이한영입니다. 리일람이라는 이름은 잊으세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이력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북한 정보기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을 것이고 찾으면 제거할 것입니다.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성형수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리일람은 아니 이제는 이한영이 된 그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10까지 세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리일람이 사라지는구나. 얼굴과 함께 과거도 정체성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코의 모양을 바꾸고 눈두덩이를 수정하고 턱선을 조정했습니다.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다른 인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붕대를 풀고 거울을 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그것은 리일람이 아니라 이한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북한 정보기관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한영은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슬픔, 안도, 두려움, 희망.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국정원은 그에게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노원구의 낡은 빌라 2층, 방 한 칸과 부엌, 화장실로 이루어진 작은 공간. 평양의 넓은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웠고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빌라의 삐걱거리는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거리의 자동차 소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국정원은 그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일자리도 알선해줬습니다. 방송사 외주 제작사의 PD 보조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지하철 안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평양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피곤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때로는 웃고 있는 얼굴.
방송국에서의 일은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카메라 기술, 편집 기법. 그는 열심히 배웠고 상사들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한영 씨, 고향이 어디세요? 아, 그냥 지방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는 늘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묻혀야 할 비밀이었고 리일람이라는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동료들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학창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양의 저택이었고 그의 친구는 김정남이었으며 그의 숙부는 김정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북한 공작원이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평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저택의 정원, 김정남과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자유를 찾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늘 불안과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사람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한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리일람의 기억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서울에서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억양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 곳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2년 망명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에서의 삶은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한영은 이제 더 이상 PD 보조가 아니라 독립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때로는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저택 정원에서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꿈,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꿈, 어머니가 울고 있는 꿈. 그는 잠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1996년 겨울이 되자 그리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명절, 혼자 맞이하는 연말. 그것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망명할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모스크바 시절 적어둔 메모들이었습니다. 수업 내용, 책 제목, 친구들의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모스크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유효할까?
어머니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계실까? 아니면 이미 평양으로 소환되셨을까? 만약 전화를 걸어서 북한 정보기관이 추적한다면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다시 끊고 다시 누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정확한 번호를 눌렀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뚜뚜뚜. 국제전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 신호음마다 그의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결이 안 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늙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한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3년 만에 통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나예요. 일남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울음은 점점 커져서 통곡이 됐습니다. 일남아, 정말 내가 맞니? 오 하느님,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정말 내 목소리가 맞니? 어머니 성혜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안도, 믿을 수 없음과 확신이 뒤섞인 그 목소리는 이한영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일남이 맞아요. 어디 있니? 괜찮니? 아프지는 않니? 밥은 먹고 다니니? 혼자 사니?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3년간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간절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도 괜찮단다. 아니, 괜찮지 않았어. 너를 잃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니?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밥은 먹는지.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과 울음이 섞여서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 감정은 명확하게 전해졌습니다. 13년간 쌓인 그리움, 걱정, 슬픔이 모두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영도 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된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어린아이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언젠가 꼭 만나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꼭 만나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통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을, 평양의 친척들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한영은 서울에서의 삶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도청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남아, 조심해라. 그쪽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누구인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조심하고 있어요. 엄마도 조심하세요. 나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전화를 끊기가 아쉬웠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면 언제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통화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엄마, 또 전화할게요. 그래, 꼭 전화해라. 기다릴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일남아. 우리 아들. 전화를 끊은 후 이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의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안도감, 그리고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움은 더욱 커졌고 만나고 싶다는 열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이 따뜻한 재회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성혜랑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북한 정보기관이 아들을 제거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평양 저택에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뛰어오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모습, 모스크바로 유학 갈 때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새벽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고, 아들 곁으로 가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고위층의 일원이었고 모스크바에서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혜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방 국가 대사관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일상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대사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는 길을 확인하고 감시망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1997년 초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던 담당자가 교체됐고 새로운 담당자는 아직 그녀의 일상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혜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녀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는 대신 택시를 타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성혜랑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성혜랑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의 처형의 언니, 북한 고위층의 일원. 그녀의 망명은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망명 절차가 시작됐고 그녀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녀에게 망명을 승인했고 그녀는 곧 파리로 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성혜랑은 대사관에서 아들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국 정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틀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움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이한영의 정체가 폭로됐습니다. 김정일의 조카, 북한 황실 출신 최고 권력층의 망명자. 그것은 센세이셔널한 뉴스였습니다. 이한영 씨, 정말 김정일의 조카가 맞습니까? 당신은 왜 망명했습니까? 북한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고 집 앞에는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은 당황했습니다. 14년간 숨겨온 정체가 하루아침에 공개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차피 신분이 공개됐으니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한영은 고민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1997년 2월 이한영은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리일남입니다. 김정일의 조카이자 성혜랑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한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이한영은 북한 권력층의 실상을, 김정일의 사생활을, 체제의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불안에 떨고 있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항상 감시하고 의심하고 제거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지만 김정일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스위스 치즈를 먹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외국산 식품이 넘치지만 평양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내부자가 직접 증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청률은 치솟았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김정일은 이한영의 인터뷰를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이한영은 민족 반역자, 계급의 원수로 규정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한영을 맹비난했습니다. 변절자 리일남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역적이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화국을 헐뜯고 있다. 그에게는 천벌이 내릴 것이다. 북한 정보기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영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암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암살 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라갔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던 성혜랑에게도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성혜랑 동무, 당신 아들이 방송에 나와 공화국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성혜랑은 두려웠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프랑스 망명을 결심한 상태였고 곧 아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북한의 암살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이한영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인터뷰 후 그에게는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했습니다. 왜 계속 인터뷰를 하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한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김씨 왕조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특권층으로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뷰 후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태양을 삼킨 그림자. 김정일과 북한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는 폭로서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원고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김정남과의 우정, 김정일의 진짜 모습, 북한 권력층의 사치와 부패. 글을 쓰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글을 쓰고 아침에 출근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저택에서 밥을 먹었고 그의 아들과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나는 그 왕조의 실체를 봤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외면 뒤에 숨겨진 부패와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30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여성 편력, 비자금 조성, 사치품 수입, 권력 투쟁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출판사는 흥분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1997년 봄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언론은 연일 이 책을 다뤘습니다. 김정일의 조카가 밝히는 북한 권력의 민낯. 충격. 김씨 왕조의 실체. 14년 만의 증언, 그가 본 평양의 진실. 언론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한영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고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사.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빠졌습니다. 주말마다 강연이 잡혔고 평일에도 인터뷰와 미팅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망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특권은 자유가 아닙니다. 황금 세장은 여전히 세장입니다. 저는 진짜 자유를 원했습니다.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그것은 그 어떤 특권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과거를,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의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하고 숙청합니다. 그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랑스산 와인, 스위스산 치즈, 일본산 전자제품.
그의 식탁에는 세계 각국의 진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평양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쓰러집니다. 그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7 시리즈를 좋아하죠. 그는 외국 영화를 보며 웃고 즐기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런 영화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보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한영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를 인터뷰했고 유럽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증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영아,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위험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알아. 위험한 거 알아. 그럼 왜 계속하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리일남은 망명하는 순간 죽었어. 이한영으로 사는 이 시간들이 보너스인 거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친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이한영은 국제인권단체의 초청으로 해외 강연도 다녀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해질수록 북한의 적대감도 커져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그를 민족 반역자, 제국주의의 앞잡이,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평양 방송에서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영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호를 강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경호를 거절했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같은 길로 다니지 않고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작은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책은 일본어로도 번역됐고 영어 번역본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김씨 왕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매일 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이유는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저는 특권층으로 살면서 진실을 받습니다. 그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1997년 초봄, 이한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대학 선배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집 앞에서도 낯선 차를 받고 길을 걸을 때도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선배는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한영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한영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쉴 수가 없어. 해야 할 일이 많아. 건강이 먼저야. 알아.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서둘러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2월 어느 날 그는 국정원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낯선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집 앞에서 수상한 차량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전화도 이상합니다. 누가 도청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은 그에게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거절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일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 지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주기적인 보호 감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경호는 아니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이한영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내 원고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비밀번호는. 야,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응, 아무 일도 없겠지. 하지만 이한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북한에서는 암살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명의 공작원이 난파됐고 그들은 이한영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 위치,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장소,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공작원들은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보였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섞여들었습니다. 이한영은 그들을 알아차렸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1997년 2월 15일 토요일, 이한영은 대학 선배의 분당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최근 새 집으로 이사했고 집들이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한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와. 집들이 겸 조촐하게 모임할 거야. 알았어, 형. 갈게. 그날 오후 이한영은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마지막 구간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선배의 집은 분당 신도시의 새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선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영아, 왔구나. 형, 축하해요. 집 정말 좋네요. 그들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농담, 추억.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한영은 그날따라 많이 웃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모임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한영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이제 가볼게. 조심해서 가. 택시 잡아 타. 응, 그럴게. 이한영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외투깃을 세우고 큰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이한영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한영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아스팔트 위로 흘렀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준비된 차량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범인은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몇 분 후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진 이한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9 불러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한영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2발을 맞았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컸습니다. 이한영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1997년 2월 20일 이한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7세였습니다. 망명한 지 15년, 정체를 밝힌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한영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김정일의 조카 암살당하다. 이한영 씨 총격으로 사망. 북한의 공작인가? 이한영 암살 사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감식, 목격자 조사, CCTV 분석. 하지만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멀리서 사건을 본 시민 1명뿐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명이 총을 쏘고 다른 1명이 차를 몰고 왔어요. 차량은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용차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차종은 모르겠어요. 단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CCTV도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암살입니다. 프로의 솜씨입니다.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경찰과 국정원을 비난했습니다. 왜 이한영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나? 범인을 왜 잡지 못하나? 이것은 수사 실패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몽타주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계속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해결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다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정보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한영 암살 성공을 크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2명의 공작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평양 내부 소식통에서 들은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암살팀은 남해안에서 준비된 선박을 타고 서해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했고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정보원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암살팀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남한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이한영의 동선을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2월 15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습니까? 이한영이 혼자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붐비는 곳에 있었지만 그날은 밤늦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을 직접 지목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한영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조용히 계획적으로 공개 없이 끝나버린 한 명의 내부자의 숙청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이한영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한 친구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한영, 아니 리일남.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관은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유골은 서울 근교의 한 납골 땅에 안치됐습니다. 작은 납골함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한영 1960-1997. 하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어머니와의 재회였습니다. 그는 끝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13년 만에 목소리를 들었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성혜랑은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몇 달 전에 통화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것도 총에 맞아 죽었다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신문 기사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영 암살 사건. 김정일의 조카 총격으로 사망. 성혜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만에 목소리를 들었고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내 아들, 내 일남이.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왜 내가 더 일찍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망명을 더 서두르지 않았을까? 만약 1년만 빨리 프랑스로 갔더라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그녀를 부르는데 달려가려 하면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북한 대사관 직원 2명이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성혜랑 동무 평양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남한에 있는 당신 아들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체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겁니다. 조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그곳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들이 배신자가 된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돌아오시면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성혜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직원들이 나간 후 성혜랑은 떨리는 손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 성혜랑은 마침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빠져나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도움으로 신분을 위장했고 북한 대사관의 눈을 피해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아파트도 저 아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러시아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는구나. 평양도 모스크바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구나. 파리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됐고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가 제공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왔지만 혼자였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펠탑도 세느강도 샹젤리제 거리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가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이한영 씨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남이, 똑똑하고 착했던 아들, 평양에서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남았습니다. 일남이는 3살 때 말을 배웠습니다. 첫 마디는 엄마였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남이를 안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일남이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6살 때부터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마다 제게 와서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남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생들을 잘 챙기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회고록이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등나무집. 그것은 평양에서 살던 저택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원의 등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던 그 집,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그 집.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집. 회고록에서 그녀는 북한 권력층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김정일의 사생활, 권력투쟁, 사치와 부패.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일남아, 엄마는 너를 다시 만나지 못했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했어. 내 무덤에도 가보지 못했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단다. 너는 용감한 아이였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조용히 안전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었어.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만을 바랐어. 미안하다 일남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용감했더라면,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엄마의 우유부단함이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책을 쓰는 것은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을 글로 남기면서 그녀는 조금씩 슬픔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북한 인권단체의 초청을 받아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면 가족들을 자주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는 부모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가족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그녀는 나이 들어갔고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남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평양 저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7살쯤 된 일남이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자거라 일남아. 엄마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2002년 성혜랑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를 한국 교민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호텔로 안내했고 다음 날 납골당으로 함께 갔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납골함 속의 유골이지만 그것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납골함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아들의 납골함을 찾았습니다. 작은 납골함의 이한영. 1960-1997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성혜랑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일남아,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왔구나. 그녀는 납골함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납골함. 그 안에 아들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들이, 27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아들이,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작은 납골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생각나고 밤에 잠들 때도 내가 생각났어. 그녀는 가져온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듯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 쓴 책, 만난 사람들. 외로웠던 날들, 아들이 그리웠던 순간들. 파리는 아름다운 곳이야.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 세느 강변을 걸을 때마다 너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에펠탑에 올라갈 때도 루브르 박물관에 갈 때도 항상 내가 생각났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 너는 용감했어. 진실을 말했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엄마는 그것을 안단다. 1시간 넘게 그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 어려웠지만 동행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일남아, 엄마는 또 올게. 꼭 다시 올게. 서울에서의 며칠은 그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한영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학 선배들,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일남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일남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PD로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남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성혜랑은 울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사랑받았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이 살던 원룸도 방문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잠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넓은 저택에서 자란 아들이 이런 좁은 방에서 살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특권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평범함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을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남아, 엄마는 이제 갈게.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엄마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너를 생각할게. 그녀는 납골함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너무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있거라, 내 아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파리로 돌아온 후 성혜랑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2003년 가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었습니다. 2006년 봄 성혜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그녀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이한영 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일남이를 만날 수 있겠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평온해졌습니다. 2006년 5월 어느 조용한 아침 성혜랑은 파리의 작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9세였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몇몇 한국 교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없이 고향 없이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유골은 화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져 아들의 납골함 옆에 안치됐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죽어서야 제외한 것입니다. 납골당의 작은 공간에 2개의 납골함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한영, 1960-1997, 다른 하나는 성혜랑, 1927-2006. 모자는 이제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국경도 체제도 이념도 시간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봄이 되면 누군가가 그곳에 꽃을 놓습니다. 아들의 친구들,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의 책을 읽은 독자들. 그들은 이한영과 성혜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이 남긴 책 태양을 삼킨 그림자는 여전히 도서관과 서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의 증언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 책을 읽으며 분단의 비극과 자유의 의미를 배웁니다. 성혜랑이 쓴 회고록 등나무집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그리움, 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분단의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한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침묵하는 것과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특권을 버리고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증언, 침묵하지 않은 용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를 지키지 못했다며 가슴을 치던 그 어머니는 죽어서야 비로소 아들 곁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당 한켠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한영 리일남, 성혜랑. 모자는 이제 국경도 체제도 시간도 넘어서 조용히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이 남긴 질문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우리는 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